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 예상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회 문제인데,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실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20문제를 서술형과 계산형으로 분리해서 여기에 이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설을 시작하는데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의 그 출제 기준에 보면 산업위생관리 실무라는 과목의 주요 항목으로 첫 번째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에 대한 실기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출제 기준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평가, 작업환경 관리, 환기 이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공하고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문제 1번을 보시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에 이 분진의 5가지를 갖다가 적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산업위생 분야에서는 먼지를 분진이라고 하고 대기에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누지만 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산업위생에서는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분진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보시면 세 번째 광물 7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7종 중에 5가지를 쓰는 것이고, 그래 첫 번째 광물성 분진. 이 광물성 분진이라고 하면 규산염 등이 포함된 그러한 분진을 말하는데, 규산은 SiO2 이산화규소가 들어있는 광물을 말합니다. 두 번째 곡물 분진. 이 곡물 분진은 그 농부가 밀이나 쌀이나 여러 가지 곡물을 갖다가 수확하고 그걸 도정하고 운반하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분진입니다. 그 다음에 면 분진은 옷감을 제조하고 커팅하고 하는데 나오는 면 분진. 그 다음에 나무를 켜거나 나무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때 나오는 목재 분진. 그 다음에 성면 분진. 2000년 이후에 성면은 어떤 성면이든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된 여러 가지 건축물을 갖다 해체시키는 데 따른 성면 분진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접 흉입니다. 용접할 때 나오는 금속 흉인데, 이 금속 흉은 당연히 고체겠죠. 이 흉의 또 정의도 알아주셔야 되는데, 흉은 1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입경을 가진 그러한 분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유리섬유, 글래스 파이버라고 하죠. 이러한 분진 7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분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서술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5가지라고 썼으면 1번부터 5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겠죠. 그런데 이 7가지, 여기 별표에 나오는 7가지 외에 분진을 갖다가 이 5가지 중에 쓰면 그거는 반드시 틀리죠. 5가지 쓰고 좀 더 써야 되겠다고 6번, 7번 이렇게 쓰면 아예 이 6번, 7번부터는 채점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채점하시는 채점자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반드시 확실한 답을 5가지면 5가지 안에 기입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서술형은 부분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썼다 그러면 3점이 되고요. 한 가지만 썼다면 1점이 되는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가 부여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요걸 갖다가 우리는 약자로 ACGIH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국제표준기구 ISO, 유럽표준화위원회 CEN의 통합 기준에서 우리 몸 인체에 침투하는 입자별 크기에 따라, 입자별 크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입자의 직경, 즉 입경을 말합니다. 입자상 물질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류된 세 가지 명칭을 쓰시고 입자상 물질에 따른 평균 입경을 적으셔 해가지고 세 가지, 그 다음 평균 입경도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6점을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요 ACGIH가 우리나라 말로 어떤 기관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것도 나중을 대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체 침투 크기별 입자상 물질 분류라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인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가 코라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분진이 이 코로 흡입이 되죠. 일단 흡입이 돼서 그걸 갖다가 흡입성 입자상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흡입된 것은 거의 우리 코로 들어오고 비강으로 들어오고 인후두, 그러니까 기관지 바로 전까지 들어오는 그러한 입자상 물질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대기에서는 PM10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요거 미세먼지. 왜 PM10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상시 숨을 쉴 때 공기 중에 있는 입자상 물질은 10마이크로메타 이하만 숨을 쉬는 속도에 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흡입성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작업할 때 가쁜 숨을 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모든 입자상 물질이 들어올 수 있어요. 10마이크로 이상 되는 것도. 그래서 평균 입경이 100마이크로 정도까지가 된다. 그래서 ACGIH나 ISO나 CEN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계속 인체로 침투해 가지고 이제 이게 기관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기관지가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고 둘에서 또 둘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인체에 보면 2의 16승까지 나눠진답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나눠지겠죠. 그 기관지에서 공기가 흐르게 되는데 좌측 폐, 우측 폐 바로 전까지에 들어오는 입자상 물질이 흉곽성 입자상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의 평균 입경은 10마이크로메타라고 평균 입경을 적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 깊숙이 폐포라고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허파꽈리라고도 배웠습니다. 폐포까지 들어온 입자상 물질을 우리는 호흡성 입자상 물질이라고 해요. 이러한 호흡성 입자상 물질을 평균 입경은 4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흡입성, 흉곽성, 호흡성 알아두시고 평균 입경이 100마이크로미터, 10마이크로미터, 4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 영어 명칭도 약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흡입성은 영어로는 Inhalable Particulate Matter 해가지고 IPM 뭐 영어 스펠링 전체적으로는 알아두시면 좋지만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IPM이고 흉곽성은 Thoracic Particulate Matters 해가지고 TPM. 그 다음에 호흡성은 Respirable Particulate Matter 해가지고 RPM. 이것도 그 영어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1번 문제, 2번 문제에 이제 입자상 물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작업 환경 측정 및 평가의 세세 항목으로 입자상 물질을 측정하고 평가하기라는 또 세세 항목이 나옵니다. 출제 기준에. 거기에 입각해서 예상 문제를 제공하고 해설하는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미국 산업위생학회 AIHA
2번에서 ACGIH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반드시 우리나라 말로 기관 명칭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에서 정의한 산업위생의 정의이다. 이 산업위생의 정의 이런 3번 같은 경우는 뭐 기사에도 나오고 산업위생 탄압 기사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기사 산업 기사로 제공하는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제가 기사 문제 정도에 나온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이라고 하면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 심각한 불쾌감,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처음에 예측합니다. anticipation. 영어로도 가끔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라는 뜻에서 적어놨습니다. 예측이죠. 아, 이 작업장에 작업 유해 요인이 존재하는구나, 안 존재하는구나,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걸 갖다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예측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인식을 해야 되죠. 인식이나 여기 이제 순서를 써놨는데 예측 인지나 인식, recognition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있는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측정을 해가지고 그 측정된 값이 이 TLV 노출 기준이 벗어났는지 노출 기준 이내인지를 갖다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IH에서 정의한 것은 예측, 인식, 평가, evaluation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리얼 관리, 컨트롤. 관리를 뭐 이거 제어라고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영어의 번역이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는지 그 채점할 때는 어떤 친구가 이거 예측이 아니라 예상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예측이 아니니까 틀렸냐? 이거는 맞는 걸로 이렇게 해줍니다. 인식, 또 인지, 뭐 또 어떤 친구들은 알아, 차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점자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요런 것은 이 수험생이 알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를 부여하자. 이렇게 또 의논을 해서 또 평가를 하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쓰시고 여기 산업위생 활동 순서라고 하면 이 순서를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외국의 산업위생 역사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속의 역사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세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산업보건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냐? 2번 그가 남긴 저서 이름이 뭐냐? 이 저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산업보건학의 또는 산업위생학의 아버지 시조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의 저서에서 광부들의 생체 검사를 통하여 밝힌 직업병, 어떤 직업병을 이 사람이 얘기했고 그 원인이 뭔가라고 해가지고 4점을 부여했는데 1점, 1점, 2점 이렇게 식으로 이제 부여가 됩니다. 첫 번째 산업보건학의 시조, 즉 산업보건학이나 산업위생학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의사인 라마찌니 17세기의 의사입니다. 환자가 오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봐 가지고 그 직업에 따른 질병을 유추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저서 이름이 직업인의 질병 또는 뭐 근로자의 질병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약간 틀리니까 그건 또 맞게 해주고요. 세 번째, 그 광부들의 생체 검사를 통해 밝힌 직업병은 규폐증입니다.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러면 이제 주로 앞에서 얘기한 이산화규소가 폐에 축적이 돼가지고 이 이산화규소는 우리가 그 몸의 여러 가지 세포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폐에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못 쉬게 되죠. 그러한 질병이 규폐증이에요. 규폐증이라는 질병과 그 원인, 직업병의 원인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이 그 원인이고 근로자들의 불완전한 작업 자세와 과격한 행동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이 라마찐이라는 분이 밝혔기 때문에 산업보건학의 시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고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의 가청 주파수.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우리가 보통 영어로 frequency 해가지고 F로 나타내요. 그리고 헤르츠라는 분이 그 단위를 갖다가 제한했기 때문에 헤르츠라고 하는데, 이 헤르츠는 한 주기가 1초당 한 번이면 1헤르츠, 100번이면 100헤르츠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헤르츠의 숫자가 클수록 굉장히 고주파고요. 헤르츠 숫자가 적으면 저주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가청이 뭐냐면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몇 헤르츠에서 몇 헤르츠까지냐 영역을 적으라 했으니까 약간 단답 형식이지만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의 범위가 됩니다. 일부 책에서는 16헤르츠에서 16,000헤르츠까지라도 그렇게 적은 책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적어도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는 거의 노인성 연세가 많아가지고 노인이 듣는 귀는 이 고주파를 못 들어요. 10,000헤르츠 이상의 고주파를 잘 못 듣고, 영구성 난청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작업장에서 아주 심한 큰 소리를 장기간 들어가지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작업자에 대해서는 거의 한 4,000헤르츠부터 거의 들리지 않고요. 노인성 난청은 6,000헤르츠에서 부터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요 헤르츠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알아주시고, 그 전체 영역은 20에서 2만 헤르츠다. 여러분, 그 개 같은 동물은 20헤르츠 이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은 멀리서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쥐 같은 경우는 10만 헤르츠의 소리도 인식을 해가지고, 원래 박쥐의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잘 날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주파수를 쏘고 그 주파수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 물체가 있나 없나를 갖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날아다닌다 그럽니다. 모기도 굉장히 그 12만 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인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에서 정의한 배경소음. 요 배경은 뭐냐면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설명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에서는 아예 정의가 딱 돼 있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작업장에 A라는 기계가 있어요. A라는 기계가 소리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 기계의 수치를 데시벨로 측정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이 기계의 소음은 대상 소음이라 그러고요. 또 이걸 갖다 측정하는 건 또 측정 소음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A라는 기계를 오프시키고 키지 않고 작업장의 소음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작업장이 원래 시끄럽죠. 여러 사람이 또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즉 여기 있습니다. 배경소음은 한 장소에 있어서 특정의 음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 이 특정의 음이 아까 얘기한 A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할 경우 이 대상 소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오프 시켰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대상 소음에 대한 배경 소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배경 소음을 암소음이라고도 했어요. 암소음이라고도 했는데 이게 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소음 이런 식인데, 이걸 갖다 이제 언어 순화를 하면서 배경 소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고압 환경에서 작업하다가 정상 기압으로 복귀하는 과정인 감압 환경 하에서 감압병을 일으키는 기체는 무엇인가? 자, 여기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대기압이 있죠? 대기압은 1기압이죠. 그렇죠? 그런데 1기압이 아닌 1기압보다 높은 그러한 기압을 고압 환경, 잠수부 있죠?
쉽게 생각해 잠수부가 바다 깊숙이 들어갈 때에 받는 그러한 기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끔 시험에 출제된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일기압은 760mm 수은 기둥으로 760mm고요. 요거는 1cm의 제곱의 면적의 1kg의 중량이 미치는 힘입니다. 굉장히 셉니다. 일기압도. 그리고 요거는 760 이 수은인데 수은이 비중이 13.6이고요. 물의 비중이 1이니까 760에서 13.6 곱한 만큼의 물 요게 물기둥입니다. 요거는 10mm를 메트로 고치면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플러스 1기압이 더해집니다. 만약에 어떤 잠수부가 30m에 수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잠수부가 받는 기압은 몇 기압인가? 이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10m마다 1기압씩 올라가니까 30m는 3기압이죠. 근데 원래 이 물 위에도 1기압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전체 기압은 4기압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뒤에 가보면 환기를 또 배우게 돼요. 국소 환기, 전체 환기를 배우게 되는데 환기는 뭐냐면 어떠한 갇혀진 이러한 덕트에서의 공기의 이동이거든요. 그러면 닫혀진 공간에서의 그 공기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거는 수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거는 밀리미터 H2O의 압력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예요. 자,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면적이 1m 1m인 면적에서 1kg의 무게가 골고루 퍼지는 거하고 면적이 아주 적은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에 1kg이 하는 거하고 이게 굉장히 크겠죠. 몇 배 클까요? 1m가 100cm니까 이거 전체 제곱을 해버리면 10,000배 차이가 나요. 그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고압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과정을 감압, 압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감압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압 환경 하에서 작업자가 존재할 때에 감압병을 일으켜요. 감압할 때 발생하는 병이라 그래서 감압병인데 요거를 그 프랑스어는 캐숑 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잠한병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잠한병. 왜 그러느냐? 우리가 높은 기압에 즉 4기압 이상의 기압에 노출된 작업자는 숨을 쉬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공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럼 그 공기 속에 뭐가 있죠? 산소, 질소가 있죠. 질소가 엄청 많죠. 질소가 79% 정도가 있어요. 부피비로.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산소만 사용하게 되는데 압력이 높다 보니까 이 질소도 우리의 그 세포 속으로 침투가 됩니다. 침투가 돼서 감압 환경 하에서 이 침투된 질소가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 몸속에 작은 방울로 있게 되면 모세혈관이 막히고 술 취한 것 같은 정신 상태가 되는데 그 잠만병의 주요 증상이 정신이 몽롱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압병을 일으키는 기체는 질소입니다. 질소. 물론 질소만 쓰셔도 되고 뭐 N2만 쓰셔도 되고 다 같이 써도 되고요. 8번 고압 환경과 감압 환경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장애에 따른 직업병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이 7번 문제와 이제 연관이 되는데
고압 환경에서 정상적인 대기압으로 돌아갈 때의 환경을 우리는 감압 환경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화학적 장애가 있는데 고압 환경에서의 화학적 장애와 다시 대기압으로는 감압 환경에서의 그런 직업병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고압 환경은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4기압 이상의 고압 환경 하에서 주로 일어나는 화학적 장애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공기 중의 질소가 우리 체액에 많이 녹아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왜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발생하죠. 대사작용을 하니까 그거와 결합 잘 만나 가지고 질소 마취작용이 생깁니다. 마취작용인데 이게 진강되어 작업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고 약간 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이 일어나고 그 기분이 어떻게 되냐면 행복감을 과도하게 느끼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술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증, 영어로는 유포리아라고 하는데 다행증이 뭐냐면 그 동작이 아주 심하게 떨리거나 이러한 증상입니다. 고압 환경이고요. 감압 환경에서는 이제 고압에서 대기압으로 복귀할 때 천천히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부도 저 밑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 바로 올라오면 안 되고요. 이 지그자그로 올라와야 됩니다. 거의 1분에 10m 정도씩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얕은 곳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신 분은 이렇게 1분에 10m 정도 환경이 돼야지 정상적인 어떤 그 압력 저하가 일어나는데, 공기가 감압 환경에서 공기가 빨리 팽창하면서 인체 내에 있던 많은 양의 질소가 기폭, 공기방울을 형성하여서 혈관이나 피부를 떠돌면서 폐에 공기가 차는 폐기흉, 그다음 공기전색, 동통성 관절염, 흉통, 호흡곤란, 피부 소양감. 이 소양감은 뭐냐면 가려운 거예요. 발생하고 만성적으로는 균이 없는데도 뼈가 썩는 무균성 골괴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환경 4기압 꼭 알아주시고 다행증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감압 환경은 뭐 폐기흉, 공기전색 여러 가지 명칭 중에 하나씩 쓰시면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산업위생 통계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을 3가지. 그래서 3점입니다. 일단 산업통계의 중요성은 관리하는 대책의 효과를 판정할 수 있어요. 통계치를 얻어가지고 유해 인자를 관리할 때 그 효과를 판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산업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측정 자료가 대상 지역의 대표치가 될 수 있어요. 뭐 기압 평균이랄지 산술 평균이랄지 한 대표치가 될 수 있고, 네 번째, 문제가 되는 유해 물질과 발생원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 수립과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중에 3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중대재해 범위에 대해서 3가지를 적으라는데, 요게 이제 2024년에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바뀌고 막 이래서 그전에는 이 중대재해에 요 3가지가 있는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 그랬는데, 그전에는 이게 6개월이었었는데 이게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2023년부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실기 문제는 보통 법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실기 문제에 이제 법에 대해서 또는 규정, 고시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판단으로는 뭐냐면 기사나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걸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러한 법령 문제를 갖다가 가끔 출제되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출제하시는 분이 그러한 기관, 법령에 관련된 기관에 계신 분이
출제자로 들어와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였는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경향이 짙으니까 실기에서도 법령 문제를 좀 잘 파악하고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또 법이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어떤 곳에서 이게 법이 나올까 그렇게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 발행한 문제집에서 이 법령에 관한 문제의 이상의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암기한 다음에 실기 시험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측정한 공기 중 분진의 공기역학적 직경이 6.5 마이크로메타였다. 이 공기역학적 직경이 산업위생에서는 입자상 물질의 직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분진을 흡입성, 흉곽성, 호흡성 분진을 각각 그 개인용 시료 채취기로 채취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입자상 물질, 그 분진에 대한 채취효율을 계산하시오 해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채취효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아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으로. 그래서 IPM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흡입성이라 그랬죠? 평균 입경이 100마이크로메타.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흉곽성이 이식, 그 다음에 호흡성이 이식인데 기본적으로 요 흡입성의 그 입경별 채취효율식은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물론 제공되었지만 그래서 IPM의 식에서 보면 요식 그대로 가져오고요. 요 DP 대신에 6.5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가지고 83.9%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흉곽성은 77.5, 그 다음에 호흡성은 12.6%가 나왔는데 이 의미를 보시면 IPM, TPM, RPM 요건데 6.5 마이크로메타의 평균 직경을 가진 분진의 우리 몸속에서 흡입성은 83.9%가 채취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지까지 들어오는 흉곽성은 77.5%가 그리고 폐 깊숙이 들어오는 호흡성은 12.6%밖에 채취가 되지 않았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그 채취율, 입경별 채취율식으로 IPM, TPM, RPM을 측정할 때 그 측정되는 효율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입경, 이거 당연히 입경이 30 마이크로메타라 그러면 이제 공기역학적 직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진 입자를 중력 침강실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중력 침강실은 입자를 처리하는 가장 간단한 처리 장치입니다. 근데 입자의 밀도가 2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가스의 밀도가 1.2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여기 보시면 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를 CGS 단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MKS 단위라고 해요. 왜 이거 CGS라냐면 센티미터, 그램, 세크, 미터, 킬로그램, 세크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 국제 단위에서 입자 밀도하고 가스의 밀도가 벌써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수험생이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의 동점성 계수 이걸 그리스어로 뉴라고 읽습니다. 점성 계수를 우리가 보통 뮤, 요거는 MU라고 읽어요. 뮤를 갖다 로우로 나눈 값이 뉴입니다. 그러니까 점성 계수를 공기의 밀도로 나눈 값이 동점성 계수라는 것입니다. 그 1.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제곱미터 퍼 세크 요 단위도 동점성 계수의 단위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때의 침강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이걸 갖다 물어보는데
스토크식을 적용해라 그랬어요. 스토크식은 뭐냐면 종말 침강 속도식이라고 해가지고 수질에서도 그렇고 대기에서도 그렇고 사람 위생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 입자가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 또는 물속에서 떨어지는 그런 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8 곱하기 점성계수 분의 입자의 밀도 빼기 가스의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입자의 직경.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가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공기를 말합니다. 공기 속에 들어가 있는 입자니까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자, 여기서 이 공식에서 뮤는 어떻게 되겠죠?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에다가 가스의 밀도를 곱한 값이죠. 그래서 1.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1을 했습니다. 그리고 18 곱하고 분자를 봅시다. DP는 30 마이크로메타라 그랬죠. 30 마이크로메타니까 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g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단위를 통일시켜야 되겠죠. 이 전부 다 MKS 단위니까. 그러면 단위 환산하면 이게 22,000이 됩니다. 2000kg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그래서 2000에서 1.1 빼고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G는 9.8 그래서 요거 9.8 곱했고요. 요걸 계산기로 여러분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0.053 미터 퍼 세크. 자, 이제 여기서 계산 문제에서 요 단위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서는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센티미터 퍼 세크인데 물론 단위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센티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려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항상 단위 조심해야 돼요. 단위 조심하고 단위를 통일시켜고 그래서 계산식에 대입하고 계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계산기 칼큘레이터로 두 번 이상 계산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계산해 봐 가지고 이 최종적인 값이 뭐 5m/s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겁니다. 중력 침강실 조그만 공간에서 1초당 5m씩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온 값이 이상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계산하든가 다시 한번 대입시키는 값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대입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이 계산형 문제에서는 주어진 배점 아니면 0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어요. 이산화탄소 CO2 농도가 1000ppm일 때 요걸 갖다가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응용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스학 물질을 갖다가 바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온도도 무지하게 바뀝니다. 이 압력은 거의 바뀌는 경우가 없지만 여러분 아시죠? 보일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 보일은 온도, 샤를은 압력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보일 샤를의 법칙인데 그 법칙에 의해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바뀌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ppm을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꾸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하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는 ppm 값에다가 22.4 0도씨에 했던 22.4예요. 25도씨는 이걸 또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M은 뭐냐면 바꾸라는 물질의 분자량. 그러니까 이 CO2가 12 플러스 16 곱하기 2죠. 그러니까 44가 됐네요. 요 값, 이 분자량 값을 못 구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지만 틀리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고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고 황해의 원자량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질소의 원자량이 얼마고 이런 기본적인 원자량을 알아두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본적인 원자량 CO2의 분자량이 얼마인가 안 나와 있는 거는 이것까지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CO2의 분자량이 얼마인가, 44인가 이것까지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환되는 식, 또 ppm은 이거 반대가 되겠죠.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n분의 22.4죠. 이게 뒤집어지죠. 이게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여기서 조금 응용되면 요 22.4를 온도를 바꿔가지고 또는 압력을 바꿔가지고 다른 수치로, 그래서 우리는 보통 0도씨에서는 22.4, 그 다음에 25도씨에서는 24.45, 기본적으로 산업위생에서는 그냥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NaOH, 수산화 나트륨 또는 수산화 포타슘이죠. 용액의 pH, 수소이온 농도를 계산하시오. 이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이지만 기본적인 일반 화학 수소이온 농도 계산하는 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갖다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이겁니다.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 얘를 갖다가 더하면 14가 된다는 거. 먼저 이 NaOH는 알칼리성 물질이죠.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수산화이온 농도를 갖다가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게 곧 뭐냐면 POH거든요.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의 몰수입니다. 근데 OH의 몰수가 지금 NaOH가 OH가 1가죠. 1가니까 노르말하고 몰은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0.001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니까 3이 나오고, pH, 이 식에서 pH가 14 빼기 3이니까 11. 최종적인 답이 11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CaOH2 이런 식으로 이 용액의 그 종류가 바뀌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노르말하고 몰수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몰수를 하려면 2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사실 그 수의 농도의 식은 POH는 저 위에서 나온 것처럼 수산화이온의 농도, 이런 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음력이 100W로 측정된 소음원의 음력 수준. 음력 수준인데 요 음력 수준이라는 용어도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파워 레벨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향 수준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파워 레벨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음력 수준, 즉 음의 파워 레벨 PWL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WO는 뭐냐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저한의 와트, 에너지. 이건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측정 음력이 W, 측정 음력이 100으로 됐고 기준 음력이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00 하니까 140인데 이런 거는 이제 계산기로 안 해도 돼요.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자로 올라오면 10의 12승이 되겠죠. 2승이니까 10의 14승이 되고 14가 로그 계산해서 앞으로 올라오면 14 곱하기 10은 14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답이 140이에요. 16번 문제입니다. 음의 세기 또는 강도라고 하는데 2배가 되면 음의 세기 레벨은 몇 데시벨 증가하느냐. 여기서 이제 세기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파워 레벨 했었죠. 파워 레벨이 10로그, 다시 한번 써봅니다. 12승분의 와트라고 했죠. 근데 요거 SIL도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인데 10의 마이너스 12승도 똑같고 요거는 I입니다. I. 음의 세기. 음의 세기를 intensity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I 단위는 뭐냐면 위에 요거 파워 레벨의 와트를 갖다가 그 표면적의 단위인 제곱미터로 나눈 값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기가 2배로 증가하면 요거 10로그 2만큼 증가했죠. 10로그 2를 계산하면 3dB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dB이 정답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소음의 법칙이 있어요. 세기가 2배가 되면 3dB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의 차이가 10dB 이상 차이가 나면 큰 쪽 소음 레벨 값으로 들리게 돼요. 무슨 얘기냐? 어떤 소음을 측정했더니 60dB이 들리고 어떤 장소에서 측정했더니 75dB이 들렸는데 이 두 가지의 소리가 동시에 났을 때는 몇 데시벨이 들리느냐 이런 의미인데 이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이건 75예요. 75dB입니다. 10 이상 차이가 나면 무조건 큰 쪽 데시벨만큼 들리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300명의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연 50주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년 동안 30건의 재해로 50명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고 이 도수율 값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근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총 근로 시간의 5%를 결근한 상태라고 단서 조항이 두었습니다. 이 도수율을 우리 산업재해 통계에서는 빈도율이라고도 해가지고 영어로는 FR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그 산업재해의 재해값을 나타내는 문제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도수율은 공식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근로 시간수,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체 근로 시간수 1년에 그것분의 요 분자가 중요해요. 재발생 건수에다가 100만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에 모든 근로자가 근무할 때 100만 시간을 근무했는데 그 속에서 재해가 몇 건이 발생했느냐 이런 것이 도수율이고요.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강도율이 나옵니다. 강도율은 이 도수율의 단점은 뭐냐면 그래 재해가 100만 시간당 재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 재해가 발생했는데 몇 사람이 죽었고 얼마만큼의 부상자가 일어났고 이런 건 몰라요. 강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강도율인데 강도율은 1000시간당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는 도수율을 푸는 문제니까 일단 FR의 분모값을 구하는 문제를 먼저 계산합니다. 300명의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근로하고 50주, 연 50주 근무했으니까 60만 시간입니다. 60만 시간을 분모에다 대입하려다 보니까 단서 조항이 있어요. 왜? 근로자들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총 60만 시간 중에 5%가 작업을 못한 거예요. 결근한 상태니까 60만에서 60만 시간에 5%인 0.05를 곱해서 3만 시간을 뺀 값이 이게 뭐냐면 57만 시간이 실질적인 연 근로 시간수예요. 그래서 57만을 대입하고 30건 재해놨다니까 곱하기 100만이니까 52.63. 즉 이 사업장은 100만 시간당 53건 정도의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FR은 이 값이 커지면 재해가 많이 발생됐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측정한 톨루엔은 이런 벤젠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톨루엔은 유기용제로서 세척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어떤 물질을 녹이는 물질도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번 측정했어요. 이때의 산술 평균을 구하고 기압 평균을 구하라. 보통 산술 평균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다 더해서 그 개수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107.2 ppm이 나왔고 중요한 건 기압 평균인데 기압 평균은 뭐냐면 다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거기에 그 개수를 갖다가
부여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랑 5루트를 개면 5분의 1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곱하고 5분의 1승 계산기로 계산하면 97.74. 이게 이제 대표값들이 나타나는 거죠. 19번 문제입니다. 1일 14시간의 클로로포름 100ppm을 취급할 때에 노출 기준을 브리프와 스칼라가 제시한 방법으로 보정하면 몇 ppm이 되냐. 보통 1일 8시간이 기준이에요. 무조건 TLV는. 그런데 근로자가 8시간에서 14시간 초과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때 TLV가 100이었었는데 똑같이 100으로 하면 6시간만큼 그 오염물질 작업자는 더 호흡기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건강에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브리프와 스칼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노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보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인데, 즉 브리프와 스칼라 방법으로 보정된 노출 기준의 계산식은 전신 중독이나 기관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하여 보정 계수를 구한 후 노출 기준과 곱해서 보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 보정 계수를 구합니다. 그 식이 이겁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14시계니까 14를 대입했고요. 0.36이 나오고 100에다가 0.36을 곱하니까 36 ppm이 됐다. 보정할 때 14시간 할 때는 100이 아니라 36으로 따져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수치가 확 줄었죠. 오랜 시간에 근무하는 작업자의 노출 농도가 줄어들어야지 인체에 해가 없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어떤 작업장의 유해물질을 측정하였더니 헵탄이라고 합니다. 헵탄은 뭐냐면 C가 7개인 물질인데 이게 2N 플러스 2니까 16, C7H16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TLB가 1640mg/s 세제곱미터, 메틸클로로폼 1910, 퍼클로레틸렌 170. 이게 1대 2대 3. 그러니까 퍼클로레틸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메틸클로로폼, 그 다음에 헵테인이 포함된 물질이 작업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각각의 TLV는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혼합됐을 경우에 TLV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TLV는 1에서 F1, TLV1, F2, TLV2, TLV3, F3 이런 식,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TLV는 뭐냐면 물질 하나, 둘, 세 개. 두 가지밖에 없으면 이 세 번째 건 빼도 돼요. 자, 봅시다. 여기서 F는 뭐냐면 비율이에요. 그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헵테인이 1대 2대 3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6분의 1이 되죠. 그래 6분의 1. 그 다음에 메틸클로로폼은 6분의 2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퍼클로로에틸렌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대입했어요. 비율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리고 1640, 1910, 170 대입해가지고 분의 1 하니까 전체적인 혼합물의 TLV는 310.82mg/s 세제곱미터. 이것도 이런 공식을 자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기사시험에 해당되는 그 난이도 있는 수준, 또 계산식을 잘 또 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했는데 만약에 값이 이 주어진 TLV 값보다 훨씬 초과하거나 훨씬 미만이면 잘못 계산된 거라고 또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10.82인데 어떤 그 수험생이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짜리 계산하고 하니까 답이 312. 얼마가 나오고 또 어떤 친구들은 308. 얼마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틀린 거냐? 아닙니다. 소수점을 어떻게 적용했냐에 따라서 채점자는 그것까지 다 해봅니다. 해가지고 이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308에서 312의 숫자가 나오면 이건 다 6점 처리해주자,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이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그 정답 범위를
주어지고 채점을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환경 측정 및 평가에 대한 그 1회 실기 예상 문제를 갖다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